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3일 3사만 날이 밝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날 하나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의 심리와는 다른 현장의 상황들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전쟁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DNA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에 따른 공포는 계속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감이 시장에까지 연결될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주식시장을 보면 참으로 냉정하게도 딱 잘랐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지 라고 잘랐습니다. 물론 유럽의 문제고 미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다고 해서 상황이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 이건 앞으로도 전쟁 관련 이슈 외에도 앞으로도 많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내 마음의 공포를 그대로 시장에 반영하면 공포의 보유 편향에 빠져버리면 시장을 그르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대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런 거죠. 지금 전쟁에 대한 공포가 극심해져서 공포에 베팅한다. 인버스 2배 하시면 이거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빠져서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걸 또 투자의 기회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가셨다가는 시장이 내 마음대로는 안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개미들이 시장에서 안 다치기 위한 중요한 심리 법칙인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어디다가 내가 갖춰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갖춰야지 이건 시장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은 원래 가던 길대로 가는 거니까 그 패턴 흐름들은 맞춰야죠. 그 룰은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 있듯이 시장에는 시장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반드시 감안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근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문제예요. 우리 오랜만에 저희 사이트에선 처음 보는데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보시죠. 네, 공포와 탐욕 지수 보시면 어디예요? 지금 22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익스트림 피어가 18입니다. 네, 거의 지금 익스트림한 수준까지 공포감으로 빠졌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다? 올랐다. 근데 사실은 저게 빨간 쪽으로 가 있어서 이렇게 극심한 공포 쪽으로 가면은 위험이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되면 위험은 다 반영되어서 실질 위험은 크지 않다. 반면에 익스트림 브리드 쪽으로 쭉쭉 뻗어 나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안이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모두가 좋게 보고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가 작년 대비 올해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그걸 철저하게 검증 당하지 않았습니까? 기분 좋았을 때 투자했던 종목들의 결과치가 지금 어떤가요? 이쪽이 좋을 거야 라고 환호하면서 투자했던 영역의 상황들이 지금 어떠한가요? 올해까지도 그 상황이 쉽게 풀릴 것 같지도 않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주도주군에 집중을 하면서 주도주군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들도 있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거 까딱하다가 하면은 그 계좌에 엄청난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개인 투자자한테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바짝 긴장하고 상황에 따라서 쉽게 손절하고 하는 그런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돼요. 트레이딩의 훈련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시세 나는 쪽으로 움직여서 접근을 시도하다 보면 결국 몸에 상처가 남고 계좌에 상처가 남고 그러다가 시장에서 자발적인 퇴출이든 강제적 퇴출이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투자는 참으로 얄밉게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우상향되어 있다라는 점 그것들을 꼭 감안하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상황들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전쟁은 그대로이지만
또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Fed,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Fed. 전대형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루브라가 폭락했죠. 자, 루브라 폭락 사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루브라는 뭐 다시 90대로 빠졌다가 또다시 전쟁이 계속 진행되면서 106루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주 전에 비해서 정말 몽땅 빠져 있는 그런 흐름들, 그리고 하루짜리도 계속해서 밑으로 방향이 제대로 향하지 않고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도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가는 준비가 안 됐나? 네. 유가도 고공행진을 하면서 110달러가 넘었습니다. 유가가 112달러 가까이 지금 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111.38로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유가만 오른 게 아니죠. 비철금속 가격도, 공유는 오늘 약간 혼조세를 보이지만 비철금속 가격도 폭등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철금속에서 지금 가장 폭등하고 있는 니켈 가격도 한번 보시죠. 자, 니켈 가격 보시면, 자, 이거를 잘 보시면 고점 찍고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짜리로 보면 재미난 일이 발생했어요. 왕창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그 일주일치로 보면 피레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피레침을 만들어서 이게 한번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하려고 하는 피레침일지 한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원자재, 비철금속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점점 거의 미친 가격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격이 나오면서 여전히 전쟁에 대한 위험을 고스란히 금융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원유 재고가 좀 줄어들었고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현재 증산하고 있는 40만 배럴 증산을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빠질 이유도 없는 상황처럼 막 보이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주식시장 한번 보죠. 어느 정도로 움직였는지 주식시장을. 네, 주식시장은 그냥 전부 다 올랐어요. 그냥 다 올랐습니다. 며칠간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돌면서 특별히 많이 빠졌던 업종인 반도체, 그리고 빅테크들, 그리고 은행주들 보시면 왼쪽 밑에 은행주들 엄청 올랐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쪽에서 살짝 마이크로소프트 오른쪽이 반도체인데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푸른빛을 띠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오른쪽에 보시면, 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풀이로 확 올랐는데요. 자, 지금 이게 전쟁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말이죠.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자, 페드가 등장했습니다. 자, 페드. 자,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드릴 건데요.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이죠. 그래서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확정됐고, 25bp냐 50bp냐 아직 여지는 조금 남았는데, 일단 3월 달은 25bp 확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불을 끼얹는 장본인이 한 명 있으셨으니, 지지율 하락을 역전시키고자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참여가 있으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40여 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첫 번째로 국정연설을 하셨는데요. 나의 최고 우선순위는 물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야, 행정부에서 나와서, 보통 행정부가 페드한테, 야, 우리 경기 살려야 되니까 돈 좀 풀자, 금리 좀 낮추자, 괜찮아 뭐 이랬는데 지금 웬일이야? 행정부의 최대 관심사 목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자, 지금 현재 전쟁 문제로 한번 붐업이 되셨다고 하죠, 지지율이. 자, 근데 이번 지지율 하락의 결정타를 매긴 게 뭐였죠? 네, 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지지율 올라가신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잡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인플레이션까지 잡으면
네, 지지율이 유지가 되겠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준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연준에서 오늘 김성수 애널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니까 그 얘기 다 하고 연합인포맥스에서 나온 실질적인 그 발언 내용들을 한번 또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2%를 훨씬 웃돌고 있고 고용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다. extremely tight.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연준의 목표는 원래 연준의 그 중요한 몇 가지가 경제의 안정적 번영, 그 다음에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 이게 과거의 전통적인 역할 두 축이었는데 최근에 하나 중요한 걸로 하나 나온 게 뭐라고요? 고용이에요, 고용.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고용은 extremely tight. 굉장히 이건 무슨 고용이 너무 빡세다, 고용이 많이 살아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무조건 금리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달성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고용이 목표가 달성돼야 돼. 그러기 전까지는 인내할 수 있어 라고 과거에 얘기했었는데 고용이 달성됐기 때문에 FOMC는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현 상황에서 정책 정상화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대차대표 축소도 수반될 것이다. 대차대표 축소, QT라고 하죠. 양적 긴축. 강력한 고용시장 유지 위해서는 장기적인 경기 팽창이 필요하다. 이는 물가 안정 하에 달성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팽창 정책을 하긴 할 건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면 그것도 못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돼야 돼.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죠. 이것도. 자, QT는 재투자 중단 등 예측이 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지만 모니터링 중이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경기 둔화는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했고, 3월 FOMC에서 25bp 인상을 제한할 것이다. 필요시 이게 오늘 반응을 안 했단 말이야. 이 부분이 제일 오늘 시장에서 신기한 건데, 필요시 더 큰 인상도 가능하다. 50bp이겠죠? 더 큰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고요. QT에 대한 세부 지침과 시행 시기들은 근본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올랐잖아요. 주식시장은 지금 다우존스가 1.79%, S&P는 1.86%, 그 다음에 나스닥은 1.62%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왜 올릴까요? 50bp 올린다 그러면 오르지 말았어야지. 전쟁 아니더라도,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QT에 대한 세부 지침이 확정되지 않고 이번 회의 시간 때 논의될 것이다라는 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QT가 당장 3월달에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거기에 조금 안심한 것으로 그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QT는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시장은 반응을 완전히 다르겠습니다. 자, 금리 차트가 마련되어서 금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0년물 국채금리 대표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뿅 하고 어제하고 다르게 뿅 하고 올랐어요. 어제 1.6까지 갔었는데 이제 순식간에 하루에 20bp 가까운 금리가 올라가면서 0.16% 넘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1.9%에 육박한 1.878%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10년물만 그런 게 아니고요. 22년물 미쳤어요. 20bp 올랐습니다. 20.1bp 정도, 20.9bp. 그래서 1.51%로 간극은 더 좁혀졌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3월 달에 금리 올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니까 2년물이 가들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4번이 아니고 5번에서 6번 가능하겠구나라고 점쳐지니까 6번 금리 올리면 얼마예요? 그게 6번 올리면 1.5%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2년물 국채금리가 콜금리보다 지금 얼마 정도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금리가 1.5를 향해 오는데 지금 우리가 1.2, 1.3 뭐 이렇게 되면 그것도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1.3에서 순식간에 1.3에서 1.5로 바로 올라줍니다. 금리 인상 한번 했어요. 2년물은 20bp 올랐잖아. 25bp 금리 올린다니까 20% 금리 인상이 한번 반영이 오늘 하루아침에 돼버렸다. 볼 수 있겠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2023년에 투표권을 갖고 계시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아직 미국에 뚜렷한 여파를 남기지 않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지지하며 추후 추가 인상도 필요하다. 통화정책은 신속하게 중립금리를 향해 나갈 것이다. 중립금리 얼마인가요?
과거의 적립금리는, 이게 중립금리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중립금리는 보통 3% 정도까지 봅니다. 2018년에 얘기했던 게 3%예요. 근데 아마도 지금은 중립금리가 조금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한 2.5% 블라블라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번에 1.5%까지 올리고 내년에 2.5%까지 올리고, 이런 계산이 충분히 보여지죠. 어쨌든 통화정책은 신속하게 중립금리를 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연말까지는 물가는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23년과 24년에 각각 2.5%, 2.0%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고 물가는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파월의 이야기들을 그 기사 내용, 연합인포메이스의 기사 내용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죠. 2%를 훨씬 넘는 인플레이션과 강한 노동시장을 고려할 때 이달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 나도 간태처럼 흉내낼까? 현 상황에서 정책 조정을 하는 과정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 인상과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가 모두 포함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과 전쟁, 제재와 앞으로 일어날 이벤트들이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매우 불확실하다.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들어오는 데이터와 전망의 변화에 민첩하게, 지금 민첩이라는 단어가 지난번부터 계속 쓰입니다.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25bp 금리 인상을 제한하고 이를 지지한다. 인플레이션이 더 높거나 지속해서 더 높을 경우 우리는 한 회의나 혹은 여러 회의에서 25bp 이상 금리를 올려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김성수 의원이 정리한 것과 내용은 똑같죠. 네, 정리되시죠? 현재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 전쟁과 관련해서 그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리고 또 금리를 여러 번 올리겠으나 연착륙에 달성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금의 페드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우크라이나 위기는 그 미국보다 유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지금 블러드 얘기가 점점 전염되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제 그 유럽에 더 이렇게 딱 찍었죠. 이건 뭐 누구나 당연히 뻔히 아는데 또 전문가가 딱 얘기하면 느낌 틀리잖아요. 유럽 위기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1970년대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반대했는데요. 70년대와 같지 않다. 70년대하고 상황이 뭐가 다르냐면 연준이 되게 정책이 종립적이다. 70년대는 그 전쟁 때문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행정부에서 막 돈 풀라고 막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끌려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파월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면서 2월 소비자 물가 예비치가 전년 대비 5.8% 상승했습니다. 전월은 5.1%, 전문가 예상치는 5.3%, 실제는 5.8%가 나왔습니다. 94년 유럽연합 출범 이래 최고치, 유로존 통계가 시작된 9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 미국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월 민간 부분 고용은 전월보다 47만 5천 명 증가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40만 명이고요. 전월은 38만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용이 되게 이게 extremely tight 하잖아요. 고용이 그냥 빵빵 터져. 그러니까 연준이 계속 그 작년부터 했던 얘기죠. 고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고용을 지지하기 위해서 경제가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용납할 거라는 톤들이 그동안에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고용이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한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세. 그러니까 이제 조정을 시작하겠다라는 거고, 조정에서 빅스텝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식시장은 멀쩡했으나 채권 시장은 화들짝 놀라면서 진짜 대패닉이 났습니다. 하루에 20bp라니요. 퍼센테이지로 16%예요. 그 2년물이. 10년물은 10% 정도 움직였죠. 이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퍼센테이지로 볼 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많이 움직였고요. 독일 국채금리도 마이너스 국채금리에서 플러스 국채금리로 넘어왔습니다. 금리가 따블랐어. 자,
자, 마이너스에서 0.018로 확 금리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그리고 그 유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쟁 위험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쪽은 오늘은 큰 변동사항이 없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지수는 상당폭 그동안의 하락을 만회하는 반등이 있었고, 빅테크들도 적절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들이 뚝 떨어졌는데요. 이는 포드와 연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리비안이 무려 13%나 빠졌고, 루시드는 1.6%. 리비안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건 포드가 내연기관 전기차 회사를 드디어 분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는 주가가 올랐고요. 리비안은 포드의 지원을 일부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리비안이 주가가 훨씬 더 크게 폭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포드의 분사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 하면서 테슬라는 크진 않지만 오늘도 1%대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